그 연습은 뭐 이것저것 과거의 것들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지문 자체가 유사하게 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똑같거든. 풀어가는 방식이 동일한데 그래도 낯선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는 것들이 섞여 있다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네. 자,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어느 쪽 부분이 주로 나와요. 필수 문제 스타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사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면 역사 부분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당연히 논리 관련된 것들이야 이것저것 뭐 두서없이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그 다음에 생물학 쪽이 꽤 나오더라고. 생물학. 자연과학 부분에서는 이공계열 쪽의 그쪽 부분은 잘 안 나오더라고. 많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생물학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사회 현실이라든가 정치 뭐 이쪽. 그 다음 법 부분도 살짝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나오는 게.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역사의 범위가 진짜 넓으니까. 그렇지. 다룰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 출제자들이 다 어떤 역사 이런 것도 나오고. 출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공 계열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 검토하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일하는 애들도 다 행시 통화하거나 칠급 통화하거나 뭐 그런 애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인문 사회 계열 쪽이야 대부분 다. 지들도 익숙하지 않은 건 못 낸단 말이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동안 공무원 시험 문제 일반 그 9급 시험이나 7급 시험이나 나올 때 보면은 국어학 전공자들이 문제를 내면 문법 문제를 많이 냈었거든 옛날에. 요즘엔 그쪽 부분을 다 없애버린다. 인재 풀이 있어요. 출제자들의 그 뭡니까 인사들이 있어. 대학 교수들, 국어 교육과 중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만 내달라고 한대요. 어렵게만 내달라고 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거 정리해서 내달라고 그래요. 5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5문제씩 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취합해서 검토하고 해서 출제를 하게 되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먼저 체크할까요? 1번에 4번 2번에 4번 너무 쉬웠죠?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이것도 다 쉬웠던 것 같고 7번에 1번 이거 스타일상 안 맞고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2번 14번에 1번 15번에 1번 16번에 5번 그냥 다 불러줄까? 네. 다 못 푼 친구들은 몇 개나 못 풀었나? 쉬는 시간에 몇 개 더 풀어봐야 뭐 그지? 그럼 풀어봅시다 그럼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8번 요 동네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피스 스타일이에요. 앞에는 워밍업 하라고 좀 쉬운 것 같다는 거야 내가. 19번에 4번 20번에 4번 21번에 1번 22번에 5번 23번에 4번 24번에 3번 25번에 2번 26번에 2번 27번에 2번 28번에 3번 29번에 1번 30번에 3번 31번에 4번 32번에 4번 33번에 2번 34번에 5번
35번에 3번, 36번에 4번, 37번에 2번, 38번에 5번, 39번에 5번, 40번에 1번. 세연이 몇 개 틀렸어? 3개. 3개. 오케이. 자네는 몇 개? 저 4개. 4개. 아, 3개, 4개. 우리 친구는? 자네 몇 개 틀렸어? 모르겠어. 좀 많이 틀렸는데요? 많이 틀렸어? 네. 많이 틀린 친구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못 풀었죠? 자, 체크해봐요. 앞에는 워밍업 개념이긴 하지만 스타일을 좀 정리해볼까요? 뭐 1번이야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화성 신도시 관련된 거. 뭐 역사 사실이기도 하지. 화성 신도시 건설은 사도세자의 유지를 받들어 이루어졌다 했는데, 야, 뒤주에 갇혀 죽는데 그런 정신이 있겠냐? 그렇죠. 하여간 뭐 영주한테 아버지한테 맨날 쿠사리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 화성에 있는 게 뭐야 지금? 뭐 그거 살짝 얘기하면 화성에 있는 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뭐죠? 화성에 있는 누구야? 사도세자하고 정조의 능. 그게 뭐지? 두 개를 합친 거잖아. 육능과 건능. 윤건능이라 하잖아. 예? 육능하고 건능. 합쳐서 윤건능. 이렇게 표현해. 육능이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 문화유산이 나올 수도 있잖아. 어찌 보면. 육능이 사도세자고 건능이 정조예요. 어느 쪽 무덤이 더 클 것 같아? 예? 육능이 더 클 것 같아요? 규모가 클 것 같아요? 아니면 건능, 정조의 무덤이 더 규모가 클 것 같아요? 육능이 더 클 것 같아요. 육능이 더 커요. 아버지 거를 더 크게 지어놨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도 누구잖아요? 영조잖아요. 지금 사도세자하고 정조. 그 정조가 왕이 됐을 때에 사도세자 아버지의 능을 갖다가 거기다가 만든 거죠. 그게 그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윤건능이라고 그래서 산책 코스 좋아요. 그러니까 무덤 주변은 산책 코스 좋아요. 희한하게. 저기 어디 가보면은 어디입니까? 구릉이라고 있잖아요. 구릉. 들어봤어요? 구릉이라고? 9개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는. 예? 구릉이라고 있는데, 그 구릉 안에 태조 이성계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왕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무덤까지 다 합쳐서 9개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비가 올 때 살짝 철철이 비 내릴 때 걸으면요, 진짜 분위기 을씨년스럽고 좋아요. 싸늘한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 근데 희한한 게, 태조 이성계 무덤에는 억새가 자라요. 보통 무덤에는 억새 자라면 뿌리째 제거하잖아요. 거기 뭐 억새가 자라요. 옆에 가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태조 이성계가 어디에 있었죠, 원래? 왕위를 그만두고? 이방원이한테 왕위를 주고, 어디로 가죠? 함흥 가죠. 그래서 함흥 차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매번 차사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오시라고 하는데도 자기 고향 땅에서 못 벗어나겠다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고향 땅에다 묻을 수는 없는 거야. 한양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무덤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니까 고향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무덤 위에다가 묘 위에다가 같이 덮은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자란 거야? 억새가 자라니까 억새를 자르지 않는 거야. 고향 땅의 어떤 뿌리 같은 것들이다 생각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화성 신도시. 자, 그 관련된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2번 문제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이런 스타일은 안 나와요. 이런 스타일은 너무 단순하게 딱딱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데 이걸 문장화 시키겠죠, 말하자면. 문장화 시켜서 나오겠지만은 이건 일반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구성은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각 문단의 요지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문이 그 각 문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주제문하고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주제문 같은 것들이 토픽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북학의회 편찬 의도와 배경. 자, 첫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북학의회는 18세기 후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을 개혁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했잖아요. 1번이 바로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두 번째 문단. 북학의회는 이후 북학이라는 학문이 조선의 시대 사상으로 자리 잡는데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해서 시대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사적 의 이렇게 표현했죠. 이들은 청나라 사행에서 견물한 내용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해서 5번에 북학파 학자들의 정책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자재로서의 벽돌의 이용 뭐 이런 거 나와서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죠. 4번은 그냥 안 봐도 답이죠. 그냥 북학파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생각한다면 보지 않아도 4번이 답이에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중세사회를 대표하는 역사와 관련해서 중세사회를 대표하는 외교 정책은 뭐였죠?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을 얘기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대 하나하고 또 교린이라고 하죠. 사대 교린.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사대 교린 정책. 요거 하나하고 조공하고 또 뭐가 나와? 책동이지. 동아시아 사회를 유지했던 국가 간의 어떤 외교와 관련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대 교린 정책이고 그 다음에 조공과 책동으로 이루어졌던 중세사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대라는 것은 어떤 중국, 청나라, 명나라 그런 한족 중심의 명나라는 한족이고 청나라는 한족이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당하니까. 그 다음에 주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웃 국가, 이웃 린자예요. 이웃 국가들하고는 잘 사귈 교자. 그래서 사대 교린 정책이 가장 기본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사대예요? 사대 맞잖아, 지금도. 미국에 대한 사대, 잘 나가는 나라 사대. 그렇지? 저 사대 교를 지금도 말을 바꿨을 뿐이지 저기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 요구하죠,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끊임없이 국방이든 뭐든 간에 다 지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팍스 아메리카나. 옛날에 팍스 로마나에서부터 비롯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대국이 중심이 되고 강대국이 생각하는 평화가 구현되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평화 체제를 만들겠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큰 나라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뭐만 바뀌는 거야, 말하자면. 거기 강대국이 바뀌는 거죠, 계속. 그 열강 큰 바구니에서 우리 한반도가 조선,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중세사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국에서 작은 소국한테
제후국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한테 책봉해 준 거지. 그래, 너 왕으로 인정해 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용비어 천가가 뭐에 대한 얘기죠? 용비어 천가가? 용비어 천가. 이거 누가 지었어요? 세종이 지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안 밀세 뭐 이런 거. 세종의 명에 따라서 집현전 학자들이 지은 거야. 정인지, 권지, 안지 이런 사람들이 지은 거거든요. 1445년에 창작하고 1447년에 책으로 발행을 합니다.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 사이에 46년에 훈민정음 반포를 하는 거죠. 반포. 우리 창제는 언제 했다요? 1443년 12월에 창제를 하거든요. 훈민정음이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음력이야, 음력. 응? 음력이고 양력으로는 1444년이 돼요. 1월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46년 9월 이 음력이 음력 12월, 음력 9월. 요게 음력 9월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음력 9월 상순에 지었다, 반포했다 하거든요. 이게 반포예요. 반포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만들었잖아. 창제를 하고 이건 세종이 지은 거야. 그리고 나 집현전 학자들한테 이거 해설서 같은 걸 더 써라 해서 해례본이라고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준 거야. 그게 바로 반포예요. 9월 상순이라 하니까 양력으로는 며칠이 되는 거야? 양력으로는 10월 상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순, 중순, 하순에서 10씩 나누잖아. 그래서 상순의 제일 마지막 날이 9일이라고 보고 10월 9일이 한글날인 거지, 우리가. 북한은 한글날이 똑같아요? 북한에선? 걔네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창제일을 기준으로 해요. 걔네는 1월 15일 날 해. 조선글날이라고 그래서. 무슨 날? 조선글날. 조선글날 이렇게 했죠. 한글날에 안 해. 이런 배경적인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 나오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하고 태종. 그러니까 누가 세종의 아버지, 할아버지야. 여기 누가 빠져요? 정종이 빠지죠. 이해돼요? 네. 정종이 왜 빠지는지? 그건 삼촌이잖아. 세종이 삼촌이란 말이야, 이게. 태종 이방원이 하고 형제지간이 정종이니까 뺀 거야. 딱 빼고 그 사이에 육조죠. 그래서 육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이전에 6대조까지죠. 6대조까지. 그래서 뭐라 나옵니까?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게 해동 육룡이 나르샤라고 되어 있죠. 6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해서 6대조까지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 해동 육룡이 나르샤 할 때. 근데 여기 이게 구성이 특이해요.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제1장은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 신이 고성이 동부하 신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조의 어떤 행적이라고 하는 게 다 하늘이 복을 내려줬다. 천복이었다. 응?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였다.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거다. 천복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고성이 동부하 신이라고 해요. 고성이 뭐죠? 고성? 고성. 옛꽃자에다가 성스럽다 개념인데 옛 성왕, 훌륭한 왕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에요. 주의할 부분이. 그러니까 동부라고 할 때는 같은 동자에다가 부신부자를 쓰거든요. 짝이에요. 같은 짝이다 이 말이. 근데 중국의 역대 성왕들이 했던 행적들이요.
우리 육조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의 복을 받아서 천복을 받으셔서 행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같은 짝이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 느낌이야.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중국의 역대 성왕들이 나라를 열기 위해서 했던 행적들이 조선의 육조가 했던 행적들하고 비슷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얘가. 제 1장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4대 한 거예요. 4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지만 거기에 태조 이성기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는데도 아직 왕권이 정착이 안 됐어. 응? 왕권이 정착이 안 되고 뭐 왕자의 난이니 뭐니 해서 계속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태종 이방원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정몽주란다. 정도전을 죽여요. 삼봉 정도전이를. 정도전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데요? 정도전은 뭐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죠? 선비의 나라, 유교적인 선비 나라니까 일종의 뭐와 같은 거야? 왕의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신하들이 논의해서 일종의 의회와 같은, 의원 내각제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사대부의 국가를 만들고 있대요. 사대부. 양반 사대부. 그래서 협의체였던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가 만든 법이 뭡니까, 그게? 법이. 경국대전을 만들잖아요. 정도전이 만든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 형태를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삼봉 정도전이가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들을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거지. 그래서 왕권은 어때요? 왕권은 그에 비하면 신하들이 중심이 되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추인해주고 뭐하는 정도의 그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화가 나요? 태종 이방원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태종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없애고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간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중국이라는 명나라였거든. 명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이 새끼가 이상하거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의심스럽거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세종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중국한테 제대로 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용비어천가를. 승인을 받으려고 용비어천가를 작성하고 한시도 같이 써요. 용비어천가 한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시도 같이 쓰고 거기에 중국의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 이거 말고 3장서부터는요. 중국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조 얘기를 하는 거야. 중국에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육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대죠. 큰 나라 섬기면서 뭘 하기 위해서? 책봉을 받기 위한 거지, 일종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 국가로서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승인 받기 위해서 용비어천가가 작성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바쳐요, 또. 또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중국 가서 한국에 조선의 사신들이 가서 응제시라고 그래서 황제 앞에서 막 써요. 시도 쓰고 가져가서 막 옛날 이야기들 역사를 쭉 얘기하고 조선의 역사를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문명국이고 괜찮은 나라다. 당신네들이 승인해달라. 라고 하는 차원의 외교적 행위를 해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펼 수밖에 없었던 외교 정책의 한 부분이다라고 의식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미없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질문해볼까요? 뭐 헷갈렸어요? 20번까지 해서 먼저 질문해보세요.
4, 5, 6 같은 경우는 금방 지문만 정확히 읽으면 문제가 안 되죠. 4, 5, 6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 친구 뭐 질문 없어? 4, 5, 6에? 4, 5, 6이요. 없었어요? 4, 5, 6 친구. 4번에. 응. 4번? 네, 4번에. 마사이족과 유럽인들이 새로운 곳에 예전에 지명을 붙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5번이 정답인데 5번 정답. 아까 4번이라고 4번이라 했어? 5번. 5번 정답입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5번 정답입니다. 5번이 말이 됐지? 응. 지금 문제 9번에 문제 9번. 네, 약간 진행이 편집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오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 마지막 세 문장 이해가 안 가서 마지막 세 문장? 네, 그 마지막 문장 네. 마지막 문장?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약 31%의 요인들만 그 사건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판단했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55%에 이르는 요인들이 그 사건과 관계없다고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경향. 다시 말해 무엇이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왜 문제 없는데? 이거 나왔던 질문인데 이거? 근데 저는 기출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 그대로 맞나요? 하여간 뭐 여기 표현된 것이 다시 말해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다음 괄호 다음에 나와 있는 괄호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된 거야? 종합주의적 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종합주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야. 포인트는. 뭐 지문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미국 대학생들은 종합적인 판단을 좀 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데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말이 이상하다 진짜. 하여간 포인트는 뭐였냐면 뭔가 좀 빠져있는 것 같긴 한데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걸 골라내라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된 건데요. 뭐 지문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힌트는 그거밖에 없어. 힌트는. 뭐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뭐 실제 나올 때는. 전후 맥락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 건 너무 명확해 보여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죠? 15번 답이 1번. 예. 공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공유. 공유하다. 같이. 함께 공자. 우리 공동체, 공산주의 뭐 할 때 함께 공자거든요. 공무원 할 때 공은 뭐야? 요거요. 이게 무슨 공이죠? 공변될 공 이렇게 나오거든. 공변되다는 말이 뭐냐? 평등하다. 평등. 반대 개념이 뭐예요? 요게 마늘 못자인데 다른 말로는 사사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적이다는 얘기예요. 사적인 거. 그럼 교수님 이번에 도입하다가 이게 좀 더 맞아 끝내고. 그래서 아니 기본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시험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위에서 눌러버린 거죠. 사적인 것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공적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사적인 거죠. 벼와자가부터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평등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새끼들이 있잖아. 나쁜 새끼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개판인. 자, 공이라고 할 때 함께 공이니까 공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뭐라고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응? 요게 들어가야지. 향유로 가요. 향유. 공유가 아니라 향유. 누리는 거죠. 누릴 향.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누리다를 집어넣은 단어가 들어야 되니까 누릴 향, 향유하다. 향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국화씨 뭐? 도입하다는 니은에 이끌다라는 거. 이끌도자잖아요. 도가. 아, 이끌도. 그러니까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스타일 상에서 뭐 한자 어휘들을 장난칠 수 있는데 순우리말 그냥 순우리말 형태를 한자식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요 어쨌든 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한자와 관련된 우리말과 관련된 한자 뜻을 갖고 있는 말이 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입할 때 이끌다 할 때 이끌도자거든요. 일차적으로 있잖아요. 일본어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게 보니까는 뭐야? 출입 금지라고 우리 쓰는데 출입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일본에서 달릴 수 많이 어떻게 쓰죠? 서 있는 거 금지. 그러니까 서서 들어가는 설립자를 쓰더라고 출입할 때. 응? 아, 그래요? 이렇게 쓰나? 그럴 거야, 입이. 우리 출입이라 쓰잖아. 걔는 입이야, 보면은. 달라요. 성격이 조금. 네. 국화 씨가 그러니까 일본어의 어떤 그 영향하고 한국어 영향하고 뒤섞여 헷갈릴 수 있어, 내가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달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네. 6번에 6번? 네. 라가 몰장소성이 아닌가요? 내부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의 효율성을 잘 있어봐. 네. 답이 2번이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가는 장소성이 맞는데 저는 야, 얘 정답 잘못됐다. 1번이다, 1번. 1번이야, 이거. 네. 해설은 잘 써놓고 답 표시를 잘못했다. 4번에 5번이에요. 네. 4번에 5번. 네네 말해줬어요. 얘기해 주세요. 6번에 1번. 1번이에요, 1번. 이씨. 6번에 그러니까 장소성은 특징적인 장소를 훼손하거나 규격화된 경관 만들기로 장소의 독특성,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가 아니라 다죠. 통합시켜 버렸으니까요. 독특성,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통합시켜 버리면 당연히 나하고 다가 그런 예시가 됩니다. 나하고 다요. 나하고 다르고 답이 그러니까 지금 답이 몇 번인가요? 1번이라고 하셨는데. 3번. 가다가 아니라 나다. 아니 그런 사례가 아닌 건데. 아닌 거면 2번이 맞는 거야. 아닌 거잖아 또. 나와 다는 몰 장소성이 잘 드러난 거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와라지. 그러니까 2번 맞죠? 2번이 맞네. 근데 나가 몰장소성. 나가 몰장소성이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내부적으로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땡땡씨가 라는 땡땡시에서 특정 거리에 있는 라이 옛 건물의 외관과 틀은 그대로 두라고 했으므로 옛 건물이잖아요.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말은 응. 내부를 수리를 했자 현대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옛 건물의 외관과 틀은 그대로 둬라. 실내는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그 북촌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외관은 그 한옥 같은 거 놔두고 속은 현대식으로 바꿔주고 그러더라도 그 장소성이라고 표현하는
장소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소의 특징들을 드러내는 겉모습은 놔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 2번 맞아요. 보니까 내가 또 실수하네. 아닌 거 고라 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그럼 7번은 답이 몇 번인가요? 1번. 사실 그러니까 저는 2, 4, 5번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1번, 3번을 고민했는데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헤아리다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사고하고 판단하다. 여기서는 측량이에요. 측량. 그러니까 1번이 그러니까 물건의 높이, 깊이 뭐 이런 것들 방향 따위를 재는 겁니다. 이거는 재다. 측정, 측량, 재다의 의미가 거기 재다. 3번이 왜 맞아요? C. 의미를 붙인다. 대충 왜? 부여하다. 부여하다 할 때 부자가 뭐예요? 붙을 부자예요. 붙을 부. 그렇죠. 이거 붙을 부가 아니에요. 주다. 줄였자고요. 부여. 그러니까 붙이다 안에 붙을 붙자가 들어있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 순우리말 형태가 한자어로 바뀔 때 최소한 그와 관련된 한자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밝히다 하면 밝을 명자 꼭 있어. 그렇죠? 뭐 조명하다, 규명하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다, 그 밝을 명자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떤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그걸 한자로 표현할 때는 최소한 그와 관련된 한자어는 들어가 있다.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그걸 의식해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9번 아닌데. 9번 했는데요. 9번에 1번.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맥락 보면은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된 것을 답을 합니다. 또 17번. 네? 17번. 17번. 자, 기역, 니은 명제를 통해서 디귿 명제에 도출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명제로 가장 적절한 거라 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기호를 하나 해볼게요. A는 좋은 성과, B는 열심히 노력, C는 취업. 이렇게 해볼까요?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억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not A이면 not B라고 표현되어 있죠? not A이면 not B고, 니은이 지금 비어 있고요. 디귿은 취업을 하였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 취업 성공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에 성공한다로 봐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야죠. 지금 취업을 하였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의 의미는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에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네. 요 말을 가정문으로 보니까 걔가 이런 가정, 그러니까 화살표로 바꿔줘야 되니까 B면 C다라고 표현했어야 돼. 이거는 B면 C다. 네. 이 부분에서 아마도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럼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을 한 거라고 지금 보신 거잖아요. 취업을 하였다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취업을 하였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한다라고 하는 가정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 이 표현은. 그러면 C, B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B면 C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C면 B다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지 이 순간은. 요 부분은 가정 형태로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냐면 지난번부터 계속 했더니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한 합격을 할 때에만 술을 마신다. 술을 마셨다면 합격한 것이다. 오케이? 뭐뭐일 때만 하고 그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가정문 형태에서. 그러니까 인과의 개념으로 봐야 돼. 어쨌든 이건 인과야.
인과 개념으로 쓰는 거야, 이거는. 화살표 표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한다라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말을 이렇게 썼지만 취업을 하였다면 이게 결과입니다. 예, 의미상으로 우리말의 어떤 의미상으로 약간 더 장난칠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기억이랑 디귿이 보기에는 그냥 가정으로 뭐뭐면 뭐뭐 다른데 예. 디귿은 그렇게 의미상으로 뒤집을 수 있는데 기억은 못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럼 뭔가요? 디귿은 뒤집을 수 있는데 기억은 못 뒤집는 거예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의미상으로는 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바로 부정 않다라고 하는 부정 형태로 바로 나온 거거든요. 어? 이거 뭐뭐한 것이다 해서 관계대명사처럼 써놓은 거야 지금. 예? 기억 첫 번째는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B면 A야. 이것의 대우편이잖아 지금. 첫 번째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얻는다잖아. 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대우편으로 바꿔놓은 거야 지금. 근데 그러면은 디귿도 똑같이 어. 하지 못하면 취업을 못한다의 대우편으로 바꾸거든. 그렇지. 그렇게 되지 말이 되지. 근데 그러면은 B, C랑 C가 둘 다 공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취업을 하였다면 이라고 했잖아. 취업을 하였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고. 근데 기억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부정편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거는. 그지? 부정편으로 바꿔놔서 얻지 못하면 노력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의 B면 A다라고 하는 것의 대우편으로 바꿔놓은 거라 이거. 그렇게 의식해야 이거 두 가지. 그렇게 해야 답이 나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의 대우는 요거 맞죠? 대우 표현은 요거 맞고.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니은은 A면 C다가 나와줘야 요 표현이 가능하겠죠. 응? B면 A이고 A면 C다 해야 B면 C다 형태가 나오겠죠? 응. 세 가지 형태에서. 아주 쉬운 듯 하면서 말장난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식적인 선에서 완전 벗어난 얘기는 안 나오니까 이게 가정을 하더라도 인과의 개념을 항상 가지란 말이야. 그렇지? 무엇이면 뭐뭇이다, 무엇이면 뭐뭇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고 의식하고 접근해야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국적인 어떤 의미,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가 될 거야라고 의식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딱 헷갈리기 좋은 문제야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틀림없이 헷갈리겠지. 저도 그걸 의식하고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어디 나왔던 거야 이것도. 나왔던 거. 근데 어디 나왔다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내가. 자 그렇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은 그 가정 형태로 나오는 가설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의식해야 되겠다? 헷갈리게 이 표현 자체가 이거 뭐야? P면 Q이단가? Q면 P단가? 헷갈릴 때 그럴 때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다. 시간의 순서를 의식하라. 인과적으로 의식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나마도 헷갈리는 순간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걸 잘못해버리면 완전 이상해져 버리죠. 그렇죠? 네. 언어 논리니까 그래요. 언어 논리니까. 왜 그런지 알죠? 언어 논리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표현된 것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 의미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헷갈릴 것이다. 또 23번 20번까지 해서 그다음
19번 같은 건 알겠죠? 20번은 되지 않았어? 그럼 좀 쉬었다 합시다. 나머지 20개 남았으니까. 1시간이 남았네. 뭐. 자료 해석이 너무 약하다고. 네, 저 자료 너무 못해서 이인 교수님이 하지 말래요. 참. 자, 21번부터 질문해 볼까요? 몇 번 할까요? 사실 교수님 너무 급하게 풀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 33번 있잖아요. 33번 한번 봐주시죠. 33번? 33번 뭐 문제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2번이 보편적 형성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데 실제로 여기 A1에서 얘기하는 건 규제 철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화됐다는 얘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장 자유화가 됐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국경 없는 세계가 출현했고 네. 국가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시장 자유화를 해야 한다입니다. 어쨌든 A1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국경 없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국경 없는 세계화가 되니까 규제 철폐하고 강력한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는 말은 국경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지.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 2, 3의 주장은 시장 자유화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시장 자유화를. 근거에 있어서 시장 자유화의 근거가 이거다 이거지. 이거다.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 2017년도 피셋 문제였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네. 나머지. 강남 친구 34번 풀었어? 거기까지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34번도 쉽죠? 이번 논리는 크게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 어쨌든 다 피셋이니 뭐 이런 문제, 리트니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나와 있는 게, 나와봐야. 36번 좀 볼까요? 용어들도 정리할 겸 같이 좀 볼까요? 자, 바르트, 롤랑 바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트는 언어를 랑그, 스틸, 에크리티르로 구분해서 파악했다. 랑그는 영어의 랭귀지에 해당한다. 랑그하고 같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그 언어학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하고 뭐라고 들어봤어요? 랑그와 파롤, 뭐 파롤이라고, 랑과 파롤이라고 표현하고, 요거 스니피앙 프랑스 쪽으로는 스니피에, 요거는 기표, 기의, 소리, 뜻,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말해요? 사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요거는 랑그 얘기하는 거예요. 랑그. 소리죠, 소리. 사과라고 말하는 건. 그것의 뜻을 뜻하는 부분. 그게 파롤, 스니피에, 기표와 기. 그러니까 기표와 그 형식, 내용 이런 거지. 모든 언어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표현되고 있는 용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읽어볼게요. 어떤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태어난다. 그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어가 모어이고 그것이 랑그이다. 자, 여기서 표현할 때 모어입니다. 표현하는 거죠. 언어 자체. 그것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 랑그에 대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쓰는 언어여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어 속에 던져지는 방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랑그에는 관여할 수 없다. 태어나면서 쉼없이 랑그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어느새 그 언어로 사고하고 그 언어로 숫자를 세고 그 언어로 말장난하고 그 언어로 새로운 말을 창조한다. 스텔의 사전적인 번역어는 문체이지만 실제 의미는 어감에 가깝다. 스텔. 이는 언어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 감각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오자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각을 말한다. 누구나 언어의 소리나 리듬에 대한 호가 있다. 글자 모양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이는 좋고 싫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따라서 스틸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의 그 다른 식의 표현입니다. 스타일. 스타일의 저 어느 쪽, 저 프랑스 쪽 그쪽에 발음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스타일은 기호에 대한 내 스타일 아니야 할 때 그 스타일입니다. 그 느낌을 받으면 금방 느낀 거죠. 개인적 호라고 해도 좋다. 다시 말해 스타일은 몸에 각인된 것이어서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이 언어 기호를 조작할 때는 두 가지 규제가 있다. 랑그는 외적인 규제, 스테일은 내적인 규제. 에크리티르는 이 두 가지 규제의 중간에 위치한다. 에크리티르는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사회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 종류를 나누면 밑에 나옵니다만 지역 방언이 있고 사회 방언이 있어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할 때는 지역 방언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 집단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계급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말하는 게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방언을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한 언어의 큰 틀 속에서 산재하고 있으며 국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흔히 방언이라고 하면 지역 방언 떠올리는데 이는 태어나 자란 지역의 언어이므로 랑그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방언은 직업, 생활 양식을 선택할 때 동시에 따라온다. 불량 청소년의 말, 영업사원의 말 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리티르는 사회 방언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금방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4번. 같은 모어를 사용하는 형제라도 스타일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개념 연상하면 되겠죠. 말을 약간씩 틀어버려서 그 언어학적인 용어를 프랑스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써요. 그쪽 용어들을 많이 써서 랑그 파롤 이런 말을 써서 나타나면 멍 있지 말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할 거. 오늘은 뭐 별거 대단한 것들이 별로 없네. 39번 지문은 나쁘지 않았어? 어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와, 제가 쓴 겁니다, 이거. 그런 것 같았어요. 이 서사의 위기라는 게 한백철 씨가 최근에 쓴 책인데, 뭐를 기반으로 한 거냐면, 요즘에 그 언어를 갖다가, 제 문제 의식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어제는 우리 아들내미하고 그 대화를 좀 해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얘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초라고 표현하던가 20초까지 머물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글이다. 그러니까 한 2초라고 했나? 20초가 아니라 2초라고 했던 것 같아. 2초 만에 넘어간대. 계속 넘긴대 계속. 그래서 일부를 못 견뎌요. 지문 그 글 읽는데 그런 사회가 됐고,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글들은 사람들이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당연히 영상이 주된 게 됐고, 주된 그 대세가 돼버린 세계가 돼버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넘기는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자극을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요? 깊이 사고하고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 봐봐.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사물을 봐요.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상이 맺힐까요? 딱 봤어. 이걸 봤어요. 저걸 딱 봤으면은 사물을 보면 어디에 맺히죠? 그 상이? 후두엽에 간다. 후두엽. 그 후두엽에서 딱 맺히고 끝나냐? 이거 뭘 해야 돼요? 전두엽으로 가요. 반사되는 거지, 일종의. 전두엽으로 가서 그 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 뒤로 맺혔다가 앞으로 오는 거야, 이게. 앞으로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배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갖고 있는 그 세계하고 연결이 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행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후두엽으로 가게 되면 전두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흐르는 건 어때요? 영화라든가 뭐 그 유튜브든 간에 뭐 그런 매체 플랫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세계들은 전두엽으로 와서 분석하고 해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후두엽에만 계속 상만 계속 맺히고 전두엽은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진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애플사 같은 경우는요, 그 학생들한테, 그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자녀들한테 뭘 안 주냐면요, 컴퓨터를 안 줘요. 걔네는 다 아날로그예요. 책으로 보게끔 해요. 걔는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잘하면 된다고 해갖고, 뭐 검색하는 거 옛날에 보면은 검색 자격증, 컴퓨터 검색 자격증 따게 하고, 그다음 타자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또 한동안 뭡니까? 뭘로 바꾸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컴퓨터에 대한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시키는 바람에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돼버려요. 판단이 안 돼, 판단. 스스로 판단하고 거시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사고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시대가 됐으니 문학 작품, 소설을 본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 된 거야. 진짜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지. 느낌 와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도 뭐 한병철 씨의 표현은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널려 있어요. 데이터들이 널려 있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떻게 조합하고 하는 그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 사유하는 능력들을 갖다가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와 정보로 가득한 세상이 되긴 했는데, 그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어져 간다는 거지, 점점 더. 왜?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영상이 흐르거든요. 이 흐르는 영상 속에서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이런 개념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배경이 뭐냐면 요거예요. 실존주의거든요. 실존주의. 왜 사느냐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뭐가 중요하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뭐의 문제입니까? 주체죠. 주체.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야기가 없어, 사람들이 다. 남들 해놓은 거 흉내내기 바빠, 맨날. 어디에 뭐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맛집이 있다더라. 그럼 거 따라가서 같이 처먹고는 맨날 처먹만 하는 거야, 맨날. 사진 찍고 맨날 올려놓고 맨날 처먹하고. 그 위에서부터 계속 처먹하니까 밑에서 다 처먹하는 거잖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갖지 못하는, 나만의 기억을 갖지 못하는 현대 사회,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나의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정리할 틈도 없고 판단할 틈도 없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깊이 사유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감각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2초를 못 넘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환경 문제가 어떤지 이런 거 깊이 사고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바빠요. 그냥 그 순간순간만 그냥 넘기느라고 바쁘고 뭐 계속 처먹만 하고 그 순간에 감각적인 거에만, 순간적 감각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지. 당연히 문학은 보는 사람이 없어. 자네는 소설 언제 읽었어? 솔직히 말해봐. 군대에서. 군대 언제 제대했는데? 2016년도에. 야, 6, 7년 동안 소설 한 번을 안 봤어. 그렇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저렇게 젊은 친구가 소설을 안 봤고, 그 다음에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은 많이 봤어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도 없고, 잠시라도 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보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런 지문 보기도 쉽지 않은 거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독서라가, 읽는 문화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지금. 읽는 문화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순간적인 정보만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게 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왜 살아요, 근데? 라고 물은다면 감각적으로 답하겠죠. 왜 사냐고 물으면. 왜 살죠, 진짜? 그거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죠. 왜 사는지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살기 위해 살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냥 저렇게 감각적으로 답을 할 뿐이에요. 감각적인 답이죠. 나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걸 꼭 하고 죽고 싶어 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삶이 이랬어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부추기죠. 그런 것들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방송이든 어디든 계속 끊임없이 부러움의 대상들만 만들어주는 거야. 글쓰기의 주체인 나가 없고, AI에는, 인공지능에는요,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모아서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이 첨스키의 표현대로 본다면 고도의 뭐라고 봐요? 표절이야. 고도의 표절. AI 글쓰기에는 고도의 표절인데, 문제는 뭐? 그 표절을 알아보는 존재가 없어. 이거 완전 개판인 거지.
응? 요즘에는 뭐 시험 다 통과하고 다 그런다는데 뭐 AI가 어? 그런 사회가 됐는데 뭐 그래요. 뭐 지금 문제 해결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첨스키 같은 경우는 AI 챗 GPT 같은 것들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그 허튼 짓 한다고. 못된 짓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참고는 될지언정 그것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AI가 인공지능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잖아. 근데 그 데이터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AI에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판단을 하고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게 다 기반이 어디 기반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기반 아니에요, 인터넷. 그렇죠? 컴퓨터에 의해서 그 데이터들이 어느 때 데이터예요? 새로운 데이터입니까? 과거 데이터입니까? 과거 데이터죠. 과거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데이터들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백인 중심주의적이고 그다음 남성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인종차별적이고 편협한 사고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AI 기술이고 인공지능 내용이라면 더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죠. 그게 지금의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요즘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됨? 공감이 없는 이야기는 내가 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식해둬야 된다. 요즘 소셜 딜레마니 뭐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의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빨리 끝냅시다. 와, 씨, 한 시간 일찍 끝냈네. 감사합니다. 네. 선영이도 안 오고, 몇 명 또 안 오고, 오늘.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낼 테니까, 그냥 바닥을 한번 쳐봐라, 씨.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